어목한 시절에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을 역임하셨고요. 더불어민주당 전국 기초단체장 협의회 부회장을 역임하셨고, 네,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민선 6기 서울의 유일한 더불어민주당 여성구청장으로서 서울 첫 여성 재선구청장이십니다. 새로운 역사를 쓰고 계신 김수영 양천구청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소개받은 김수영입니다. 논산시장님은 워낙 그냥 열정적으로 그냥 자랑도 많이 하시고 강의를 열심히 해주셔서 여러분들하고 좀 시간을 함께 또 보내야 되는데, 여성구청장은 또 어떻게 할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성들도 꽤 많네요. 예.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여성 지도자들도 좀 많이 나와야 되고요. 이게 국회뿐만이 아니라 저는 정말 우리 구청장이나 자치단체장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지금 시장, 군수, 구청장이 151명이 됐어요. 지난번에 민선 6기에는 한 90명 가까이 됐던 것 같은데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저도 사실은 우리 민주당의 구청장, 군수, 또 시장님 얼굴 잘 모르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근데 전국의 226명 중에 여성이 몇 명일 것 같아요? 구청장이 8명입니다. 8명. 3.5%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국회의원이 그래도 30% 할당제 이런 제도들이 생겨서 국회의원들은 한 17점 몇 프로 이 정도 될걸요. 비례도 있고 이렇게 해서 거의 20% 가까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청장은 3.5%밖에 안 돼요. 비례라는 제도도 없고, 그러다 보니 이제 당원 당규만 가지고 공천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번에도 저는 구청장들이 많이 늘어날 줄 알았어요. 민주당의 구청장이 지금 7명인데, 물론 전보다는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전에는 2명이었어요. 민주당 구청장이. 2명이었는데 늘어나긴 늘어났죠. 한 3배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는 지금 민주당의 구청장이 7명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기대가 됩니다. 그 7명의 구청장은 정말 경선을 통해서 그리고 어렵게 힘들게 올라온 분들이라 일을 더 잘하실 거고 앞으로 더 많이 여성구청장들 또 시장님들도 이렇게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보통 여성 리더십 하면 다 이렇게 생각하죠. 공감하고 포용하고 부드럽고 배려하고 소통하고 섬세하고 이 얘기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건 여성만의 특성이 아니라 요즘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이기도 합니다. 남성들은 배려심이 없어야 될까요? 남성들은 섬세하지 않아도 돼요? 남성들은 배려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엔 정말 어떻게 보면 여성, 남성 이런 거를 나누는 게 별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 남성 단체장들은 큰 개발 사업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큰 오해이시고 오산입니다. 지금 구청장들이 특히 우리 민주당의 구청장들은 이렇게 구청장, 시장, 군수님들이 모임 같은 걸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사회연대, 사회적 경제 연대 회의, 이 지방정부 협의회 또는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이런 식으로 주제에 따라서 단체장들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그리고 다른 시장이나 시나 또 군 이런 데 지방에도 서로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또 다니면서 배우기도 하고 이런 것을 민선 5기부터 민선 6기 이렇게 쭉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또 이 지역이 달라진 것을 제가 다니면서 많이 느끼게 되고요. 서로 이렇게 정보 교류도 하게 되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전에 여러분들 한 10년 전하고 지금 비교해 보면 예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이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하면 지역의 어른으로 생각을 했어요. 어른. 그래서 좀 나이도 일단 이미지가 나이도 좀 이렇게 지긋해야 되고 국회의원하고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처음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려고 했을 때가 30대 중반 정도 됐어요. 그때 이제 지방선거에 386 세대에 남성들은 우리 김민석 원장님처럼 국회의원도 그때 한참 막 나가서 당선되고 이럴 때라 학생회장까지 한 그 386 세대가 그래도 뭔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억지로 그냥 갑자기 떠밀려가지고 2002년에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려고
근데 시의원에 출마를 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뭘 해봐야 되겠다. 그 즈음만 해도 30대 중반의 여자가 정치를 해? 이게 지역의 정서였어요. 더군다나 구청장 뭐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저희 애가 뭐 건방지다, 싸가지 없다 이런 생각을 할 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10년 사이에 시장, 군수, 구청장님들의 연령대도 지금은 이제 40대부터 굉장히 젊어지기도 했고요. 지난 민선 5기, 민선 6기 거치면서 굉장히 일단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역의 어른이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야말로 일하는 사람이다, 일꾼이다 이런 인식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린 거는 이렇게 민주당 구청장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토론하고 또 깊숙이 시민들 속에 또 주민들 속에 함께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뭐 세계가 주목하는 여성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치를 지망한다고 하면 나의 이미지 또 나를 어떻게 주민들 속에 나를 보여줄 것인가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성 리더십에도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뭐 메르켈처럼 외유 내강형, 또 하비바 사로비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프가니스탄이 어떤 데입니까? 탈레반의 정치에서 세계에서도 정말 엄혹하게 여성이 바깥 출입도 못해요. 다 부르카 써야 되고 바깥 출입하려면 남성 동행자가 있어야 되고 이런 곳에서 여성 운동을 하고 여성 교육을 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장관까지 나가게 됐는데 결국 저런 분은 목숨을 걸고 투사형이죠. 투사형.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 같은 사람은 국무부 장관까지 한 전문가형. 그래서 나의 장점, 나의 강점을 뭘로 해서 어떤 걸로 주민들한테 또는 국민들한테 보여줄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여성들은 그렇습니다. 저는 저 셋 중에 만약에 굳이 고르라고 하면 외유 내강형을 고르고 싶어요. 네. 자, 제가 이대 86년도에 학생회장을 한 83학번이기도 합니다. 김민석 선배가 82학번이고요. 서영교 의원이 저하고 함께 학생회장을 했습니다. 제가 1학기 때 총학생회장을 나갔다가 구속되고 제가 이렇게 좀 고와 보이지만 감옥을 3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때 한참 80년대 시절이 그랬습니다. 학생회장 하면 앞에서 시위를 주동해야 됐고 또 그런 이유로 구속이 되고 뭐 다행히 뭐 이렇게 징역살이를 오래 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엄혹한 시절에 학생회 일을 하게 됐다. 서영교 의원은 제가 이제 2학기 때 구속이 되면서 2학기 학생회장으로 선출된 학생회장이죠. 뭐 그 이후에 졸업한 이후에도 뭐 민주당 당에 들어가기 전에 시민단체 활동을 주로 많이 했었고요. 여성정치세력 민주연대 이런 거를 하다가 2004년에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서 열린우리당의 중앙당의 여성국장을 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한 일 중에 정말 지금도 2006년에 여러분들 기초위원회 비례가 생겼습니다. 그때 제가 이 당에 들어가서 열린우리당 들어가게 된 게 여성단체 활동을 하면서 여성 정치인들을 양성하는 거를 대부분 다 이렇게 시민단체에서 여성단체에서 하다가 이제 뭐 이렇게 차출된다기보다도 선택받는 거죠. 남성들에 의해서 선택받아서 비례로 국회의원 가거나 이런 것들 보면서 도대체 그거는 우리나라만 그렇습니다. 외국에는 그런 사례 거의 없어요. 이 여성 정치인들을 양성하는 것을 외부 단체에서 거기에서 키워져서 그렇게 해서 당으로 들어오는 이런 것들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열린우리당에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여성 리더십 센터를 당에다 설치한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우리 민주당의 여성 리더십 센터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이때 2004년에 뭐 홍미영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었던 홍미영 의원 또 유승희 의원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해서 여성 리더십 센터를 만들고 또 거기에서 요즘 여성 정치 기금이라고 하나요? 당에 오는 당 국고보조금의 10%를 여성들을 위해서 여성 정치 기금으로 쓰는 게 이때 처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그 국회의원들하고 열심히 싸웠습니다. 당에서. 그렇게 해서 이 여성정치기금을 10%는 여성정치인 양성을 위해서 써야 된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여성 리더십 센터를 만들고 또 거기에 힘받아서 했던 게 여성 기초 비례대표가 2006년에 처음 생겼죠. 2006년에 우리 열린우리당 지방선거 전패했었잖아요. 수도권에 없었을 때 비례대표만 아마 유일하게 기초에 비례대표만 있었던 게, 근데 그 비례대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니까요. 이 비례대표로 왔던 기초의원이 그래도 지역의 의원 경험을 하게 되면서 지역에 출마하게 되고, 지역에 출마했던 분이 재선을 하게 되고, 지금 여성 기초의원이 30%가 넘었어요. 드디어. 2006년부터 시작했던 게 10년 만에 30%가 넘었습니다. 그게 이제 비례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비례를 통해서 기초의원을 하게 되고, 그리고 기초의원을 하면서 지역의원으로 출마하게 되고, 그래서 자리를 잡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제도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구청장 지금 3.5%인데 사실 당원 당규에도 해야 한다라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뭐 해도 좋고 안 하면 말고. 근데 여기 잠깐 보니까 청년들이 꽤 눈에 띄는데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자꾸 당이 노화된다 그럴까요? 예, 자꾸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들어오고 여성들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경쟁하고 그럴 때 당이나 저는 건강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하고 2006년에는 이제 희망 일터 지원본부라고 여성가족부 산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열린우리당 때 여성가족부에서 여성 일자리 사업에 관심을 가져서 제가 시범사업을 해보겠다 해서 과감하게 뛰어들었습니다. 전국에 2군데를 했는데 이게 지금은 전국에 100군데가 넘어요. 여성 새로 일하기 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지금은 한 120여 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성 취업 알선도 하고 교육도 하고 뭐 이런 기관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4년에 구청장 당선되고 지금은 재선에 전국에 지금 여성구청장 재선이 서초에 1명 있고요. 또 민주당에 1명 있고요. 이렇게 딱 2명 있습니다. 저는 이런 역사를 조금 더 3선이 나와서 나중에는 그중에서 또 뭐 국회든 이렇게 더 나갈 수 있는 기반들이 대한민국에 좀 만들어져야 그래야 정치의 발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제가 이제부터 제가 함께 했던 일들을 좀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 이거는 저만 하는 게 아니고요. 아마도 민주당의 구청장들이라면 다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실 겁니다. 사례 중심으로 하라고 그래서요. 예, 제가 처음 구청장 되면서 했던 게 이거였습니다. 소통하기 위해서, 구청장 취임하는 날 앞에, 취임식에 들어오는 모든 분들께 직접 저를 만나지 못해도 포스트잇을 이렇게 붙여놓고 가시라 해놨는데 많은 분들이 뭐 격려 얘기, 축하 얘기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 좀 하고 싶었던 민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네 횡단보도 내달라, 뭐 어디는 쓰레기가 많이 찼다, 쓰레기 봉투를 뭐 바꿔달라, 뭐 별 얘기 다 있어요. 이걸 다 써놓고 가셨더라고요. 지금 저 포스트잇이 제 방에 아직도 붙여 있습니다. 주기마다 갈면서 이렇게 분야별로 또 분류도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통하고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주민들은 굉장히 똑똑해요.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또 너무 많이 알아서 문제인 것도 있고 몰라서 문제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원들이나 주민들의 요구의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거기에 대해서 이 구청장도 그렇고 정치인들은 답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꼭 그게 실행되는 것만이 아니라 안 되는 거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주민들은 납득하고 기다릴 줄 압니다. 저는 그런 정치인의 모습이 필요하다. 특히 구청장은 생활정치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고 생활정치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게 저 혼자만 하는 일이 아니라 1200명 공무원들이 다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서 직원들하고 해서 이 직원들의 분위기를, 공무원들의 분위기를 바꿨어요. 처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저하고 책 읽는 토론회를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돌아가면서 책의 주제에 따라서는 어떨 때는 어떤 과하고 특정 과하고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젊은 신규 직원들하고도 하고 뭐 6급 팀장들하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매달 독서 토론회 하고요. 또 생각마당 포럼이라는 거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년째, 지금 이제 4년 조금 넘었죠. 이거는 출근하기 전 8시에 1시간 동안 강의나 또 교육을 받는 겁니다. 지금의 이 행정의 흐름 그리고 지금의 트렌드가 어떻게 돼가지고 있는지 요즘 제한되고 있는 정책의 흐름이 뭔지 공무원들이 따라잡아가야 돼요. 근데 이거를 공무원 연수원에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연수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바로바로 이것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전문가 또는 일반 교수도 좋고 또 교수가 아니어도 실제로 이게 중앙정부의 전문가를 좀 불러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생각마당 포럼을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한 달에 2번 정도 합니다. 요즘 우리 양천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주제는 스마트 도시 이런 거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행정적으로 우리가 혁신행정을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관심 갖고 전문가 불러서 지금도 생각마당 포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들어가서 보니까 또 간부회의라는 게 있어요. 5급 이상, 5급 이상의 동장님 또는 과장님까지만 해도 한 60여 명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확대 간부 회의라고 그래서 이분들이 2주에 한 번씩 회의를 합니다. 근데 회의를 할 때 제가 가서 가만히 보니까 얘 너무 딱딱한 거예요. 근데 지금도 크게 바뀌지는 않았어요. 이 공무원들의 특징이 여러분들 아시지만 절대로 다른 부서의 얘기를 제안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논평하지 않습니다. 또는 이렇게 제안하지 않아요. 처음엔 제가 굉장히 의아했어요. 이렇게 할 얘기 있으면 해보시라. 누구도 이렇게 손들어서 얘기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이렇게 경직이 돼 있고 위계질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1200명의 조직이 또 돌아가기도 하는 측면도 제가 이해는 하겠어요. 근데 너무 회의가 이게 천편일률적으로 돌아가면서 쭉 보고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님 당무사항 얘기하고 그리고 끝. 그러니까 회의가 아니라 보고하고 전달하고 끝이에요. 그래서 이걸 조금 바꾸자. 네, 지금도 크게 바뀌는 부분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 아직도 좀 많이 안 달라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기도 한데 어쨌든 주제 토론식으로 좀 간부회의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날은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그 관련된 부서에서 발표하고 또 그리고 질의응답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이게 간부들이 나와서 이제 주제 발표하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그냥 막 줄줄 읽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많이 이렇게 발표하는 태도도 많이 바뀌고, 그리고 질의응답 하시는 분들도 생기고, 그래서 이 간부회의를 주제 토론식으로 주제를 정해놓고,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또 때로는 쓰레기 문제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 쓰레기가 동네 곳곳에 주민들이 이렇게 민원이 많은데 이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각 동에 있는 동장님들도 한번 좀 그 대안을 좀 내보시라 이렇게 해서 회의를 좀 진행하고요. 전 직원들도 전 직원이 하는 조례가 또 있습니다. 구청에는 아마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1200명 중에 아마 한 500명 정도 이렇게 다 오면은 안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또 꼭 있어야 되는 또 현장 부서들은 있고 그래서 한 500명 정도 되는데 이 직원 정례 조례회도 너무 딱딱한 거예요. 구청장 혼자서 일방적으로 구청장 훈시 말씀 하면 끝. 이래서 이것도 좀 바꿨습니다. 생각 꿈틀이라서 직원들이 나와서 아이디어 좀 본인들이 일하면서 이거는 좀 이렇게 바꾸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좀 발표하게 했어요. 그리고 투표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서마다 3개월에 한 번, 또 1년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투표해요. 다 요즘에는 전자투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즉석에서 이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게 하고 그 중에서 추려서 발표할 사람을 한 5명, 6명 정도 앞에 나와서 발표하게 하고 투표를 하고 최근에는
직원들만 투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민들 중에 주민 배심원 평가단이라고 있습니다. 주민 배심원 평가단 40명 오시라고 그랬어요. 우리 양천구의 정책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이렇게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어떤 게 지금 당장에 실행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또 가장 이 아이디어는 정말 괜찮다. 이것만 조금만 바꾸면 이 효율적으로 행정이 돌아갈 수 있을 텐데 하는 거 있으면 투표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아주 작은 거지만 또는 때로는 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발표하면서 이 직원들의 조례를 바꿔나가기 시작하니까 분위기가 4년 만에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직원들이 새롭게 아이디어도 내고 또 토론도 하고 또 이렇게 스스로 주도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로 좀 바뀌게 됐고요. 작년에 처음으로 양천구가 혁신행정 창의력이 있는 직원 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통령상을 우리 양천구가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쌓여나가면서 직원들의 분위기가 스스로 일을 찾아서 제안하고 또 이런 누구보다도 이런 제안한 아이디어도 많고 또 그것들이 실제로 반영이 되고 그래서 대통령상을 문재인 대통령한테 받고 제가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전해에 대통령상을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었어. 그래서 제가 이걸 기관에 주는 상이니까. 그런데 그때 불행인지 다행인지 잘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우리가 이거 기관상을 받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이렇게 경고를 받았다든가 뭔가 이렇게 잘못한 사유가 있으면 제외가 돼요. 이렇게 다 이렇게 실적을 갖췄어도. 근데 제가 구청장 하기 전에 우리 양천구에 이렇게 조그만 사고가 있었는데 그 사고에 대한 페널티로 상을 못 주게 돼 있었어요. 대통령상을 받기로 돼 있었는데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상을 못 받게 그런 운명이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작년에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의 상을 그렇게 우리 양천구가 받게 됐습니다. 자, 이런 소통은 우리 직원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현장구청장실이라는 이름으로 현장을 나갑니다. 근데 이거는 아마도 민주당 구청장들이 제일 잘하는 일들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름은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아파트 톡이라고 해서 아파트로 가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다른 이름으로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저는 매주 한 번씩 현장으로 나가서 주민들하고 만납니다. 주민들이 민원이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공원으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경로당으로 가기도 하고 추울 때는요. 뜨거운 여름하고 아주 추운 겨울 빼놓고는 봄, 가을로 해서 매주 한 번씩 현장을 다닌 게 지금 100번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 구청장실에서는 주민들이 어떨 때는 많이 이슈가 클 때는 100명이 모일 때도 있고요. 이슈가 작을 때는 20명, 10명 이렇게 모일 때도 있습니다. 큰 게 아니에요. 작은 것들입니다. 어떤 도로는 가는데 도로가 패여 있어가서 가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어디 몇 번지 이 도로는 어떻게 해달라. 또 어떤 데는 나무의 가지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서 으슥해서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크고 작은 주민들의 의견들 이런 것들을 듣고 그리고 바로 그 부서장님들도 다 나오시라고 그래요.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 듣고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바로 해주고 이런 것들이 저는 주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일이고 또 생활정치가 다른 게 아니다. 이런 것들 속에서 실제로 정치인들이 저기 여의도에서만 또는 TV에서 보는 데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서 작은 변화가 우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주민들 속에 심어주는 것이 저는 민주당에 있는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 토론회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1년에 2번 내지 3번 정도, 작게는 100여 명, 또 크게는 또 더 많은 수 한 300명 이렇게 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교통정책에 대해서 백인 토론회 할 때도 있고, 교육을 주제로 해서 할 때도 있고, 최근에 한 거는
아동 친화도시 해가지고 제가 유니세프로부터 아동 친화도시를 지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아동들을 모아놨어요. 초등학교 2테이블, 중학교 2테이블, 고등학교 그리고 또 뭐 학교 관계자들 뭐 이렇게 해서 어른들까지 같이 해가지고 한번 토론회를 했습니다. 아이디어도 많고요. 우리 아이들이 하소연하는 것도 많아요. 그 어른들은 왜 주 52시간제 하는데 우리들은 일주일 내내 휴일도 없이 학원 다니고 공부해야 되냐. 우리도 주 52시간제 해달라. 이런 아이들, 청소년들이죠. 청소년들의 목소리도 듣게 됩니다. 하여튼, 이런 주민 토론회가 실제로 생활 속에서 밀착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토론회도 1년에 2번, 3번, 뭐 이렇게 주제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소통의 능력이, 이 지방자치단체장들, 지방정부에서 이게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 양천구에 금화 뜰안의 아파트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양천구 하면 다들 목동에 있는 목동 아파트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쪽 신월동에 가면 비행기가 바로 배꼽 밑에서 머리 위에서 비행기 바퀴까지 다 보여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얼마나 소음이 크겠어요. 바깥에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3분에 한 번씩 비행기가 날아다닙니다. 그곳 언저리에 정말 오랫동안 있던 지저분한 아파트가 아니죠. 이제 주택을 밀고, 재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뜰안의 아파트가 한 3동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 아파트가 2007년에 아파트가 완공이 됐는데, 이 아파트를 지었던 회사가 이때가 어떤 때예요? 한참 막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이 아파트를 짓던 건축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구속되고 없어져 버렸어. 그 아파트가. 준공을 내야 되는데 준공을 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재건축했던 조합원들이나 사람들 이사 가려고 여기 준비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결국 준공이 나지도 않은 아파트에 입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준공이 나지 않은 아파트에 이 주민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무허가 주택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무허가 주택에서. 그래서 2007년부터 2016년이니까 거의 10년 동안 무허가 아파트에서 무허가 주택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무허가 주택에서 산다는 의미는 매매가 안 돼요.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고 집을 그리고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가 없어요. 허가가 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곳은 이 비행기 소리가 나는 데는 항공기 소음 대책비를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항공기 소음 피해 대책비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방음창을 해준다든가, 뭐, 전기료를 지원해 준다든가, 또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 또 이제 뭐 이런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 같은 게 있습니다. 전혀 못 받아요.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어요. 엘리베이터 고칠 수도 없어요. 그 놀이터가 있는데 한 10년 되니까 놀이터도 고장나고 그런 데들이 있는데 고칠 수가 없어요. 왜? 무허가 주택이니까. 이래가지고 이 주민들이 10년 동안 계속 정치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국회의원,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김용태 의원이에요. 자유한국당의 김용태 의원. 몇 번을 찾아갔대요. 지금 3선을 하니까 얼마나 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차례 찾아가고 지역의 정치인들, 구청장들 아무리 찾아가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2015년 이때 지금의 청와대 수석으로 시민사회 수석으로 가신 이용선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나섰습니다. 일단 법이 개정이 돼야 돼요. 그냥 현행 법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우리 민주당에서 주도해서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시적이나마 이것을 이렇게 무허가 주택에 살 수밖에 없는 데가 전국에 한 2-3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포함해서 2016년 12월까지 해서 이거를 좀 풀어줘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이거를 하게 됐는데 정작 또 하려고 이 주민들하고 이게 현장구청장실 한 거예요. 가서 이제 얘기를 또 들어보니 여러 또 사연이 있어요. 이 법만 통과됐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이 당시에 준공이 되면서 뭐 감리를 받아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감리 회사에 줘야 될 돈이 3억인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10년이 지났으니까 그 사이에 뭐 살던 주민도 있을 거고 또 여기서 못 살겠다 간 사람들도 있을 거고. 예, 감사합니다.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제 또 제가 또 나섰습니다. 저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나서서 감리회사 방문해서 또 이것들 읍소하고 좀 10년이 지났으니 3억을 다 받아야 되겠냐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됐어요. 우리가 중재를 또 해서 사용검사 신청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2016년 12월 아슬아슬하게 한시적인 그 한시법이기 때문에 12월 말 안으로는 이게 돼야 했어요. 그래서 결국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선물과도 같이 이때 준공 허가가 났습니다.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박수치고 눈물 흘리고 네, 이렇게 준공이 됐다고 우리 주민들이 와서 근데 제가 더 감동한 게요. 이렇게 준공 허가가 떨어졌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소박합니다. 이 주민들이 저한테 찾아오셨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찾아왔는데 누룽지를 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어디서 누룽지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집에서 누룽지를 만드셨대요. 밥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걸 비닐봉지에다가 이렇게 해서 누룽지 갖고 오는데 너무 제가 그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뭐 이렇게 큰 선물을 갖고 오고 이런 그 어떤 것보다도 이분들이 손수 만든 진짜 밥을 눌러 붙여서 만든 그 누룽지를 받고 제가 참 감동을 하고 이런 게 생활 정치고 또 생활 주민 속에서 함께 하는 보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가면 저의 전적인 팬들이에요. 우리 뜰하네 아파트 우리 주민들은. 자, 제가 또 여성이기 때문에 또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또 우리 엄마들을 위한 공간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자, 그래서 우리 목동 아파트에 정말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아주 유능한 엄마들이 많습니다. 결혼해서 애 낳고 직장이고 유능한 사람들 그만두고 아이들 키우는데 전념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애들 어느 정도 키우고 나니까 나와서 일하고 싶어 해요. 그분들 중에는 정말 이태리 유학까지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연출가를 하셨던 그 분도 계시고, 자기가 결혼 전에는 학원가에서 유명한 수학 강사였대요. 근데 결혼하고 이제 애들 키우고 이러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분들을 학교로 보내면은, 정식 학교 선생은 아니지만, 학교에서 이렇게 문화, 예술 또는 창의 체험, 이런 협력 강사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가서 같이 수업하면 선생님들의 힘도 조금 덜고, 그래서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한 100여 명이 우리 학교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분들도 다 심사에서 뽑습니다. 학교 선생님들하고요, 교육청에 있는 장학사 선생님들 이렇게 해서 심사해가지고요, 한 90명 정도 되는 그 인력풀을 만들어 놓고 학교에서 신청해서 쓸 수 있도록 해요. 그러면 학교 수업할 때, 예를 들면 초등학교 선생님이 전 과목을 다 가르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연극이라든지 또는 악기도 요즘에 여러 악기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팸플롯도 있고, 또, 이거 하프라고 그러죠. 요즘에 그런 하프 같은 것도 하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음악이라든지 악기, 이런 교육을 할 때는 담임 선생님이 사실은 모든 교육을 다 할 수는 있지만, 이런 전문성이 조금 부족한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이 엄마 선생님들이 가서 합니다. 근데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애들이 좋아하고 선생님들도 도전을 받는다고 그래요. 담임 선생님들이. 그래서 서로 이렇게 좋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이 협력 강사들로 들어가고 있고요. 양천의 맘카페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엄마들, 그러니까 이거 뭐라 그러죠? 한부모 가정의 엄마들이 이 카페 운영을 하면서 본인 급여도 가져가지만 이곳에서는 우리 주부들이 제일 조금 경제관념이 조금 흐려요. 그래서 경제관념이 흐리다는 게 그런 거죠. 재투자라든지 경제에 대한 용어만 나오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전문 교육하시는 경제 분야에 계신 분들을 모셔가지고 우리 엄마들을 위한 재투자라든지 경제 교육을 또 이곳에서 하기도 합니다.
요즘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아이들의 놀이터입니다. 우리나라 놀이터가 이게 도시와 더불어서 이렇게 같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노는 것보다는 학원에 보내고 학원 가서 사교육을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놀이터가 지금 놀이터는 아이들의 놀이터가 아니라 어른들의 술 드시면 거기서 잠깐 쉬는 곳 아니면은 어르신들이 주로 가 계세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놀이터가 또 천편일률적이에요. 다 뭐 있잖아요. 그 미끄럼틀 하나 놓고 시소 놓고 우리 어릴 때 보던 거 아직도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놀이터를 창의 놀이터로 우리 아이들이 좀 재밌게 뛰어놀 수 있는 가고 싶어하는 곳으로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민선 6기부터 지금 3개의 통합 놀이터가 생기고 창의 놀이터가 생겼고요. 앞으로 동마다 하나씩 지금 만들려고 그래요. 놀이터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주면 압니다. 이게 구청 바로 옆에 있는 양천 공원에 야외 무대라고 그래서 저렇게 되어 있는 곳이에요. 저 뒤에는 이제 놀이터, 그야말로 옛날 놀이터, 애들 데리고 가는 미끄럼틀 하나 덩그마니 있는 그런 놀이터입니다. 이거를 리모델링을 했어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지붕 같은 데서 물 새고 하는 데를 아예 텄습니다. 그래서 우주 공간처럼 아이들의 상상력을 좀 심어줄 수 있도록 실외 놀이터를 했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저기 뭐 애들이 이렇게 좁은 데 들어가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런 놀이터를 만들고요. 이렇게만 뒤에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천편일률적으로 보이던 플라스틱으로 만든 저런 놀이터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모래 놀이터 그리고 물놀이도 할 수 있는 곳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와요. 엄마들도 같이 옵니다. 또 여기에 해외에서도 뉴질랜드에 있는 부지사가 한번 찾아왔어요. 양천구 놀이터에 여러 언론에도 이렇게 소개가 됐던 곳이기도 합니다. 지하에, 아까 그 무대가 있던 곳, 지하가 이렇게 창고처럼 되어 있었던 곳이에요. 지하에 실내가 있었는데, 창고로 그냥 이것저것 막 쌓아놓고 있던 곳을 싹 다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까지 해가지고 실내 놀이터로 만들었어요. 통합 놀이터라고 하는 거는 장애인도 여기를 들어가서 놀 수 있도록 그 위에 야외 무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한 층밖에 안 되지만 그 휠체어 타고 내려갈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서 이곳에서도 그리고 이 바깥에 실외 놀이터도 장애인들도 할 수 있도록 별도로 또 이 미끄럼틀도 따로 만들었습니다. 아주 인기가 많은 곳이고요. 어젠가도 국제 심포지움, 놀이터 심포지움 때문에 외국에서 온 손님들이 와서 보고 간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 목사동에 있는 우리 시장이에요. 뭐 여느 시장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시장 옆에다가 제가 공유센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원래 이곳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런 곳에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예산 지원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거기서만 다 준 게 아니라 구청에서도 이제 매칭으로 해서 주차장 24면을 고객 주차장으로 이 전통시장 주차장으로 되어 있던 부지인데 이게 주차장만 24면 쓰기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도시의 공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까? 그래서 1층은 주차장 그대로 하는 대로 24면, 거기에 2층, 3층 이렇게 건물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2층에는 아이맘 카페라고 해서 36개월 이하의 엄마들이 주로 어디 가요? 다 백화점만 가잖아요. 왜? 거기는 수유실이 있고 또 그리고 아기들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뭐 기저귀도 갈고 이런 곳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어떤 곳에도 이렇게 엄마들이 아기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은 어디서 소통해요? 인터넷에서 소통해요. 그러다가 이번에도 사고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맘 카페라는 걸 만들었어요. 엄마들이 36개월 된 아이들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서 거기는 이제 바닥으로 그냥 맨발 벗고 들어와요. 아기들 기어도 다닙니다. 놀 수 있도록 해놓고 엄마들은 차 한잔하면서 서로 정보도 교류하고 또 때로는 교육도 받고 이럴 수 있는 곳. 그리고 반대편에는 장난감 도서관, 장난감 빌려가시라고. 그리고 3층에는 시장 근처이기 때문에 음식 문화 특성화 도서관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큰아이, 아기들은 이쪽 2층에서 조금 큰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5살, 6살 이렇게 된 아이들은 요 위에 도서관에서 책도 보고 그리고 집에 돌아갈 때는 어디서? 백화점이나
마트가 아니라 시장에서 장봐 가지고 가시라 하니까 시장 상인들도 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엄마들도 좋아하는, 우리 요즘 젊은 세대들이 다 마트로, 백화점으로만 가잖아요. 시장에 안 찾잖아요. 주차장만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시장을 오나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생활 속에서, 또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엄마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뭐 목사동에 만들었는데, 이번에 올해는 내년에 이제 설계 들어갈 건데, 다른 시장 근처에도 요걸 지금 기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청년들이 M4 세대라고 하죠. 여성도 여성이지만 저는 청년들의 문제도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갈 곳, 갈 자리, 설 자리, 정말 일할 자리가 필요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우리 양천구의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저것도 리모델링해서 저렇게 깨끗하게 단장을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있던 동사무소 있던 곳이에요. 그걸 좀 새로 지어서 가는 바람에 동이 통합을 하게 돼서요. 그래서 이사 가게 돼서 있던 곳을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사회적 기업이나 또 협동조합 이런 물건들을 좀 팔 수 있도록 하고, 2층에는 이제 협동조합 사무실이나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들어와서 있고, 3층에는 우리 청년들이 좀 같이 그 일자리를 위해서 또 준비하고 또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곳을 3층에다 뭐 이렇게 세미나실도 있고 이렇게 해서 3층에 만드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청년점포 지원 사업이 정부에서도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우리 청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시장에 빈 점포로 들어가라고 그런대요. 시장에 청년점포 들어와서 성공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양천구에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장소에, 꼭 시장에 빈 점포가 아니어도 좋다. 청년들이 원하고 있는 길목이 좋은 곳, 어디든지 본인이 가고 싶은, 하고 싶은 데를 골라라. 이렇게 해서 또 본인이 원하는 아이템, 이렇게 뭘 특정 종목, 꼭 정부나 서울시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이런 거예요. 특정 종목 또는 특정 뭘 이렇게 딱 조건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하라 그래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한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천구에서는 원하는 장소, 원하는 아이템으로 선정해서 또 그곳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하고 보니까 공교롭게 이렇게 여성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4군데가 지금 아주 청년 사장님들이 이렇게 있는데, 애견 동반 카페 있고요. 또 한식당을 직접 운영하는 청년도 있고, 또 베이커리를 하고 있는, 저 2분이 같이 동업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저는, 2분이 또 같이 동업하고 있는데, 저 빵집도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유기농 빵집이라고, 그리고 베이킹 공방. 근데 공교롭게 해놓고 보니까, 남자가 없어요. 남자분하고 여성분하고 한번 지원했었는데, 하다가, 지원했다가 탈락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4명이 지금 우리 양천구에서 아주 성업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양천구에서 청년들의 그 무중력지대라고 하는 그 전철역, 바로 옹옥교 전철역에 가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무중력지대라는 이름으로 우리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서울에 한 2군데인가요? 저 무중력지대가 있는데 우리 양천구에 옹옥교에 있습니다. 제가 참, 우리 청년들은 참 이 발랄하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게, 이 무중력지대라고 하는 건 서울시에서 지어준 이름이에요. 청년들의 공간이죠. 이곳에서는 뭐 청년들이 모임도 하고요. 또 먹고 즐기고 이런 것도 하고, 또 거기에 팟캐스트, 청년들끼리 모여서 그런 것도 합니다. 근데 그곳을 나름대로 구역을 정했어요. 자기네들 존이라고 그래서 구역을 정해서 이름을 지었는데, 먹고 이렇게 주방 같은데 있을 거 아니야. 거기를 먹어야지 돼. 이렇게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그리고 서로 만나고 하는 데는 만나야지 돼. 방송, 이렇게 팟캐스트 하는 데는 방송 중지대. 또 일하는 곳, 또 일하는 청년들이 또 일하기 위해서 만든 사무실 공간이에요. 거기는 일해야지 돼.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이런 공간들을 잘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너무 발랄하고 보기 좋지 않아요? 안 그래요? 네. 자, 이 무중력지대 얘기 잠깐 보도록, 무중력지대. 방송 있나요?
방송 보도한 거거든요. 한번 좀 들어보세요. 양천구는 2월 28일 청년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유 공간인 무중력지대 양천 개관식을 열었습니다. 총 7억 원의 시비를 지원받아 오목수변공원에 조성된 무중력지대 양천은 조성 과정부터 개관, 운영까지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청년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할 무중력지대는 방송중지대, 배워야지대, 먹어야지대 등 총 6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양천 구민으로서 이제 항상 카페나 뭐 복잡한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곤 했는데 이런 청년 공간이 생겨서 이제 앞으로 여기에 와서 공부도 하고 이제 주변 친구들도 만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쁩니다. 무중력지대 양천은 청년단체가 입주해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며 영화제, 일자리 소개, 팟캐스트 뉴스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양천구 대표 청년활동 거점 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행복발전소 무중력지대 양천. 이곳에서 우리 청년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또 지원해가면서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자, 무중력지대가 이런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청년들끼리 플리마켓도 하고요. 작은 영화제도 하고 청년들이 모여서 금융 강좌도 하고 또 이렇게 책 쓰신 분도 불러다가 또 강연도 듣고 이런 모임들을 하고 있어요. 궁금하신 분은 오십시오. 청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돼서요. 간단하게 마지막입니다. 우리 나비남 프로젝트라는 건 나비남이 뭐야? 그럴 텐데 나는 혼자가 아니다. 요즘 우리 50대 독거남들이 독거남이 혼자서 살면서 잘 살면 괜찮습니다. 근데 위기의 중년입니다. 위기의 중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패자부활이 가능하지 않은 사회예요. 가족을 위해서 사업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치이면서 일을 하다가 한 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족하고도 단절이 되고 혼자서 술과 뭐 이렇게 해서 떠돌다가 지하 어디선가 혼자서 있다가 사회의 도움도 청하지 못하고 그래서 좀 이게 점차 진짜 고독사로 나타나는 게 제가 왜 여기에 관심을 가졌냐면 아침에 제가 당직실에 출근할 때마다 당직실에 있던 직원이 와서 밤사이 일어난 일을 보고를 해요. 밤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한 1년, 2년 지나고 보니 고독사하는 남자들이 꽤 많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어르신이 아니고 50대. 예.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유심히 보니까 이 50대 독거남들이 사회의 이게 자존심과 남성들의 또 그런 문제이기도 해요. 이 사회가 남자들은 눈물도 흘리면 안 되고, 어디다 도움도 청하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혼자서 술 마시고 병에 쪄들어서 어디선가 있다가 가족하고도 떨어져 있고, 이래가지고, 사회에 그야말로 이제 폐인처럼 이렇게 돼서 고독사로 발견되는 일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 좀 관심을 가지면서 이거를 좀 지역사회에서 좀 해결할 수 있는 요즘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도 하고 찾아가는 복지도 하는데 어르신들 뿐만이 아니라 이 50대 독거남들이 다시 사회에 나와서 재진입해서 일을 한다면 훨씬 더 그게 더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전수조사를 했어요. 양천구를. 그거는 이제 별도로 한 게 아니라 매년 초면 주민등록 일제 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민등록이 돼 있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걸 조사를 하면서 50대 독거남이 얼마나 되는가 했는데 그 중에서도 또 특별히 문제가 있고 위기에 처한 사람들 보니까 428가구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 중에서도 또 이제 특별히 또 이렇게 챙겨서 또 이거를 우리 지역사회 멘토단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지역사회에 뭐 잘 나가는 사람, 출세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지역에서 슈퍼마켓 주인도 좋고요. 또 지역에서 또 이렇게 가까이에서 이분들을 좀 체크하고 만나줄 수 있는 사람들. 그분들이 신청을 했는데 한 90명 정도가 흔쾌히 내가 자원봉사하겠습니다 하고 남성분들이 그러니까 동질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신청을 하셔서 이 멘토단이 구성이 돼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저 사연을 들으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사업에 실패하고 가족하고도 떨어져서 혼자 술로 지내고 이러고 있었는데 지역에 있는 분들이 와서 안부도 묻고 이렇게 해서 만나서 이제 다시 이제 사회로 돌아가고 직장도 갖게 되고 또 일도 하게 된 분들도 있고 이 멘토단 분들이 저는 더 감동이기도 합니다. 봉사한다고 나왔는데 어느 날 진짜로 자기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있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자살을 했어요. 진짜 이 50대 독거남이. 근데 그거 보고 충격받은 거예요. 멘토로 본인이 하시겠다고 했는데 자기가 뭘 잘못했나 막 이런 생각을 하시고 굉장히 자책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애먹었습니다. 그것도 또 하나의 트라우마가 될까 봐. 근데 어찌됐든 그분이 다시 또 용기 내서 다른 분을 또 다시 만나게 돼서 지금은 아주 잘 지내고 잘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50 스타트 센터라는 거를 또 해서 이 50 스타트 센터에서는 이분들의 새 출발을 돕기 위해서 우리 사회복지사와 멘토단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 그 사연을 좀 듣고 MBC에 혹시 나비남이라는 말 보도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언뜻 나비처럼 나는 남자인가 싶기도 한데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마봉춘이 간다에서 만나봤습니다.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은 통로. 그 끝에 62살 이모 씨가 사는 월세 23만 원짜리 반지하 집이 있습니다. 15년 전 사업 실패로 집을 떠난 뒤 쭉 혼자 살아왔다는데요. 이렇게 앉아있으면 여기가 끊어지려고 해요. 여기가. 그런데 지금 이 씨는 일명 나비남입니다. 혼자 사는 5, 60대 남성이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뜻이라는데요. 서울 양천구가 이들을 챙기고 돕기 위해 만든 사업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씨를 찾아온 멘토 박원종 씨. 한 5마디 이상 이어가기가 좀 힘든 면이 있었죠. 굉장히 힘든 일을 겪었었는데 저한테 먼저 연락을 주셔갖고. 조용식 씨 역시 나비남입니다. 사업 실패에 사기까지 당해 가족과 떨어져 10년 넘게 혼자 살았다는 조 씨. 나비남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최근 영화 감독으로 변신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영화 찍는 법을 배워 감독과 각본, 촬영의 주연까지 맡았다는데요.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하나씩 보기 시작한 거예요. 쓰다 보니까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네. 조 씨가 영화 발표회장에 섰을 때 떠올렸던 건 아들의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아들한테 여기 이제 참석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때, 이 영화를 아들한테 주고 싶었어요. 잇따른 실패로 사회에서 단절되고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가족도 건강도 잃은 이들은 고독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5, 60대 남성이기도 한데요. 완전 자포자기한 상태였죠. 하루에 3일에 내가 깨어나서 보니까 소주를 43병을 먹었더라고, 3일에. 전화 와도 폰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살고 있는 나비남 400여 명을 찾아내 치료와 문화활동까지 참여하게 만든 건 이 자치구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세탁소를 운영하시는 사장님, 그리고 통장님들, 그리고 옆집에 사시는 집주인, 이런 분들이 지하방이나 내 세입자 중에서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조금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나비남들은 도움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남을 돕겠다고 나서고 있다는데요. 혼자 쓸쓸히 죽음을 맞았을지도 모를 이들이 새 삶을 찾아 다시 훨훨 날 수 있기를. 이웃들에 대한 관심과 정책이 나비처럼 날아가 더 넓게 퍼져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마봉춘이 간다였습니다. 네. 저는 우리 정치의 영역에 그 지평이 이렇게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정치를 하시려는 분이시고 그리고 또 그 길을 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치가 대한민국을 논하고 또 세계 속에 우리 대한민국을 얘기하려면, 지역에서, 우리가 정치가 왜 필요한지, 를 실감하게 주민들이 또 국민들이 실감하게 내가 정치에 관심을 가져서 그것이 어떻게 나의 생활 속에서 효과로 나타나는지를 보게 해줘야 된다. 그걸 하는 일이
지방의원이고 저는 또 지방정부의 수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역이 개발이 돼서 부동산 값이 올라가고 이게 다일까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때로는 옆 지역하고 비교해서 양천구에는 이런 건물도 올라가야 되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눈에 보이는 효과를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생활 속의 작은 변화가 저는 양천구가 굉장히 보수적인 동네예요. 그곳에서 61%의 득표를 했다는 거는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뭐 지금 남북 간의 평화의 힘, 이것도 힘입은 바 있겠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원희룡이라는 사람을 삼선시키고 김용태라는 사람을 삼선시켰던 자유한국당 그 보수적인 동네에서 61%의 득표를 받고 재선을 만든 힘은 생활 속에서의 내가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실감을 한 우리 주민들의 표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치의 영역이 이렇게 지평을 넓혀갈 때 그리고 주민들 속에서 뿌리 박을 때 그럴 때 정치가 변하고 또 지역이 변하고 대한민국이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길에 그리고 정말 청년들 때부터 젊을 때 일찌감치 나섰으면 좋겠어요. 지역의 지방의원들이 달라졌다, 또 구청장이 달라졌다라는 얘기도 저는 이 민주당의 젊은 구청장들이 있고 젊은 시장들이 있었을 때 이런 변화를 만들어낸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힘이 151명의 지방정부의 수장을 만들어낸 거고 또 지방의원들도 이렇게 만들어낸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고요. 그런 동지로서 앞으로 또 계속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몇 시까지예요? 제가 시간 좀 초과한 것 같기도 한데. 예. 네? 많이 남았어요? 제가 엄청 빨리 했습니다. 네. 예, 서울시민 이상돈입니다. 예. 우선은 제가 그 시민사회인의 문의가 많이 남아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하시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언짢을 수 있습니다. 예. 주민참여 예산제는 주민참여를 통한 재정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이 자치분권과는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이제 2015년, 16년, 17년에 주민참여와 재정민주주의를 많이 다루는 시민사회에서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을 모니터링한 게 있어서 제가 좀 조사해서 갖고 나왔습니다. 일단 2016년에 양천구에서 우리 동네 작은 도서관 마을 사랑반 운영이라는 주민참여 예산 사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청소년 상담소 2017년도에 양천구 옴부즈만제 운영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의 공통적인 특징은 소수인에게 과다한 인건비가 지출되는 사업에 지출되는 그런 사업의 성격이 있고요. 특히 2016년에 우리 동네 작은 도서관 마을 사랑반 운영 사업은 기존 근무자의 야간 및 휴일 인건비가 사업 100%로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2017년도 양천구 옴부즈만 운영 사업에 대해서, 시민사회 모니터링 자료를 그대로 갖고 나와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양천구 옴부즈만제 운영 사업은 시민참여 예산 사업 중 지역 참여형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재정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해 2016년부터 도입된 지역 참여형 사업의 취지에 맞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양천구 옴부즈만제 운영사업과 같이 소수의 인원에게 인건비가 과도하게 선정되어 집행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역 참여형 사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선정 기준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읽어드렸는데요. 이제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사실은 지금 기존에 적어도 2, 3년간의 양천구에서 시행된 주민참여 예산 사업은 주민자치라기보다는 관선자치의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게 가깝습니다. 사실은 이것들은 지금 자치분권을 우리가 지향하는 선에서 좀 반대 측면에 있는 것들이고요. 여기에 대한 어떤 개선의 그런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의견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의견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치분권의 일선에서 많이 뛰고 계신 김수영 부청장님의
그런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그 도서관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저쪽에 신월 7동에 보면은 지양마을이라고 하는 별도로 외따로 떨어진 그 항공기 소음이 있는, 산자락 좀 높은 고지대에 이렇게 좀 외떨어진 곳이 있어요. 거기 작은 도서관을 동네 마을 도서관으로 꾸며놨는데, 토요일, 일요일에도 사실은 이게 도서관이 좀 운영되면 아이들이 또 토요일, 일요일에 동네에서 마을에서 좀 모여서 책도 보고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구에 있는 예산으로 별도로 또 인력을 써서 해도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형평성 문제가 있잖아요. 어떤 곳은 토요일, 일요일 문을 열지 않은데 그곳만 특정 지어서, 그러니까 그곳 주민들은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평일날은 이제 구에서 하지만 토요일, 일요일 날, 이 아이들, 엄마들, 그쪽엔 조금 어렵게 사는 지역이어서 엄마들이나, 부부가 같이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따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주민들이 모아서 주민 참여 예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그리고, 옴부즈만은 사실은 저도 좀 미안한 일이기도 합니다. 옴부즈만을 제가 구청장 되면서 우리 시민의 눈으로 감사관은 개방형으로 돼 있어요. 우리 구청은. 다른 구청에는 개방형으로 뽑지 않은 것도 그냥 일반 공무원이 감사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청을. 근데 우리는 감사관을 개방형으로 별도로 뽑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옴부즈만을 우리 시민의 눈으로 또 이렇게 감시도 하고 또 시민의 눈으로 또 시민이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게 옴부즈만이기도 합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수차례 의회에 가서 역설도 하고 옴부즈만 제도를 우리 양천구에 도입해야 됩니다. 여러 구에서 이렇게 합니다라는 걸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이게 양천구가 지난 민선 6기에 9명 9대 9 9명 같은 숫자다 보니까 이거 예산을 또 뭘 반영해 놓으면 이런저런 걸로 무조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집행부 예산은. 이게 이런 너 공약 사항 아니냐. 그러니까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다 이렇게 합니다. 해도 안 되더라고요. 결국 그 조례는 지금까지도 통과가 안 됐어요. 근데 저는 우리 주민들의 눈으로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옴부즈만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던 차였는데 우리 주민들 그거를 계속 이게 의회에서 안 되니까 주민들을 설득 없었습니다. 주민들한테 우리 양천구에 옴부즈만이 필요합니다. 주민들의 눈으로 감시도 하고 또 견제도 하고 또 주민들이 때로는 민원에 있을 때 구청의 입장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서 중재 역할도 할 수 있는 분, 그런 전문가도 필요합니다. 이런 거를 주민들께 말씀드린 거고, 이제 그런 데서 주민들 속에서 옴부즈만 제도를 우리 양천구에 받아들이자 해서 이제 옴부즈만을 주민 참여 예산으로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하고 나서 보니 이제 그 옴부즈만으로 오신 분들이 그 중에는 변호사도 있었고 또 그리고 어떤 분은 변호사하고 또 이 감사 담당관을 다른 지역에서 감사 담당관실에서 그 위원 감사도 하시고 이런 전문가들을 뽑아주셨더라고요. 4분인가 이렇게 뽑아서 일주일에 한 분씩 돌아가면서 이분들이 오셔서 그런 중재 역할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정말 첨예하게 대립한 주민들 간의 갈등, 특히 재건축이나 재개발 지역이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청의 의견만 가지고는 설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때 이제 옴부즈만이 역할을 했었는데, 하여튼, 그거를 우리 구 예산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나서서 주민 참여 예산으로,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결과물도 책으로 해서 그분들이 써서 또 보여주고 또 의회를 지금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비판에 대해서 저는 존중하고요. 그 비판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의회에서 예산을 못 잡다 보니까 결국은 주민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주민들이 나서서 이게 옴부즈만을 이렇게 주민 참여 예산이지만 이렇게 해서 해보니 이런 효과가 났습니다라는 것을 의회에다 역으로 보여주는 거,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드리고요. 올해는 하고 싶어도 그 지적 때문에 주민 참여 예산으로 못하게 됐고요. 결국 구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민선 7기가 돼서 또 우리 민주당 의원이 한 분이 더 들어와서 9대9 구조가 10대 8이 됐기 때문에 10명의 우리 민주당 의원이 그 조례를 통과시켜서 또 예산을 반영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렇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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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많이 준비를 해 오셨네요. 네.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대학생위원장이라는 나름 정당 안에서 정치의 현장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 나름 개방적이고 활동적이라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성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길을 앞서가신 선배님으로서 여성 정치인으로 성장하시는데 어떤 것들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는지에 관한 경험이나 저희들에게 해주실 수 있는 조언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저는 여성이 정치를 하는 거에 대해서 하려면 정말 남성들 하는 것도 좀 보라고 하고 싶어요. 처음에 들어갈 때 경선했습니다. 경선에서 물론 제도가 받쳐준 것도 있었어요. 0.8% 차이로 제가 졌는데 이 여성 가산점 있잖아요. 가산점 그 10%인가요? 20%인가요? 예, 그 덕분에 후보자가 될 자격을 얻었어요. 현직 서울시 의회 의장하고 경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원들도 모으고요. 열심히 준비했어요. 제가 우리 지역의 여성 구의원들 이렇게 보면서 또 때로는 이제 초창기에 이렇게 비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주변에 저는 필요하면 본인의 사조직이든 산악회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근데 그걸 돈으로 하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돈으로 움직이지 않아도요, 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함께 할 수 있는 동지들,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뜻을 같이 하는 교육이든 모임이든 봉사든 이런 것들 통해서, 이게 꾸준히 자기 조직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될 일이죠. 이런 조직들을 자꾸 만들어 가셔야 돼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공부만 열심히 해서 상임위 가서 또는 정책적으로 제안만 잘한다고 그럴 수 있는 분들 똑똑한 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선출직이라고 하는 벽을 뚫으려면 똑똑하고 또 뭐 그것도 있지만 공부도 해야 되지만 우리 남성들이 선출직에 선거에 나가기 위한 준비들을 하잖아요. 같이 해야 합니다. 내가 못하는 거는 그걸 메울 수 있는 방법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술은 잘 못합니다. 하지만 술자리에는 갑니다. 네, 술자리에 가고 술로만 하지는 않습니다. 제일 힘든 게 사실은 술자리예요. 또 그렇다고 마음 터놓고 또 남성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마음 터놓고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꾸준히 열심히 또 만나고 또 공을 들이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움직입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아침 저녁으로 달라져요. 그러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의 동지다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사람에 대한 애정, 그리고 또 사람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을 꾸준히 평상시에 쌓아가셔서 이 경선과 선거를 뚫을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을 여성 동지들도 만들어 가야 될 거다. 그래야, 우리 여기 남성 후보자들도 계시고 다 계시잖아요. 다 준비하시잖아요. 그분들과 함께 경쟁하려면 그런 준비도 해야 한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제도가 또 받쳐주는 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많이 갖춰져 있지 않나요? 당원 단계도 만들어지고 그런 속에서 여성들도 그런 노력을 함께 해가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우리 여기 네. 광주에서부터 오신 분이 계셔서 네, 우선 네.
되게 궁금한 것이 양천구에서는 나비나라고 하는 그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떤 남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어요. 되게 자치구 차원에서는 어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챙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또 어떤 성과들이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자치문권 이런 시대에 발맞춰서 뭔가 구정에 이렇게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들이 있는지, 그리고 구정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러 위원회들에 청년들이 좀 활발하게 참여하면 어떨지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네. 뭐 나비남 프로젝트는 사실 양천구가 시작하면서 다른 자치구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돼요. 사실은 우리 양천구는 그렇게 이제 50대 독거남에 막 위기에 있는 분들이 많고 그런 자치구는 아니에요. 이게 고독사 비율을 서울시 전체를 좀 조사해 보니까 우리 양천구는 한 중간 정도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예상하시겠지만 어저께인가요? 그저께 불난데 있었잖아요. 고시원 불난데. 고시원이 저는 고시원이 공부하는 학생들만, 고시 준비하는 사람들이 가는 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닙니다. 50대 독거남들,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다 그곳에 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고시원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딜 것 같아요? 예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시원이 많은 곳은 50대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많은 곳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즘에 묻지마 폭력하고 이런 것들에 앞으로 큰 비율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하여튼, 제가 먼저 시작하면서 다른 자치구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그러고 있는데, 어찌됐든 저는 이분들이 사회에 재진입하는 것이 그게 결국은 이제 이분들 그대로 놔두면요 65세 이후에 결국은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돼서 결국은 또 우리가 또 사회에서 매달 또 이렇게 생활비를 줘야 될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경험을 얘기하면 수도 없어요. 처음에 그 독거남들을 같이 모아두니까요. 막 싸우고 난리가 아니더래요. 서로 싸우고 자기 주장도 강하고 이래서 이분들은 같이 두니까 싸우면서 서로 말을 섞고 대화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의 안부를 궁금해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을 데리고 한 분이 자기 주말 농장 하고 있는 그 농장에 데려가서 일단 몸으로 하는 일부터 시키고 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점차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회에 진입할 준비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멘토들도 본인들도 감동해요. 저분이 예전에는 술로 살았던 분인데 술을 끊기까지 또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하겠다라는 의지와 의욕을 갖게 되기까지 함께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도 갖게 되고요. 한 분은 통장님이 저한테 오셨어요. 아침에 그 동에서는 그걸 했었나 봐요. 반찬을 좀 해서 갖다 주는 거를 했대요. 근데 문을 닫아놓고 문을 안 열어주더라는 거예요. 지역에 밖에 나오지도 않고. 그런데 그 통장님이 더운 여름에 반찬 해가지고 그걸 이제 배달하는 거 몇 번 가다 보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 더위에 무슨 짓이야. 남편 밥도 제대로 안 해주는데 내가 이 짓을 왜 해야 돼. 그러면서 투덜투덜 내셨대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게 한 몇 주째 이제 되다 보니까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했는데 그날 저녁 때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드디어 마음의 문을 연 것 같아. 자기한테 전화해서 고맙다고 집밥을 먹어본 게 몇 년 만이라고 지금 벌써 이게 몇 년 만에 집 반찬이라고 하는 집밥을 먹어본 거 처음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자기가 가슴이 뭉클했다. 그러면서 구청장님 참 잘하신 거라고. 그래서 저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감동받았다고. 그래서 자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 보고 제가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한 게 이 나비남 프로젝트고요. 지역사회에서 좀 그런 힘들이 모아질 때 사회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큰 예산 들여서 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예산을 들여서 이거 하겠다 하고 시작한 게 아니라 처음에 전수조사하고 예산 없이 돈 들이지 않고 그냥 지역사회 힘으로 그냥 해봤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50 스타트 센터 이런 게 또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그 다음에 한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공간이지만 카페처럼 만들어 놓고 멘토하고 멘티가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 나미남들이 모여서 좀
강의도 듣고 또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할 수 있도록 작은 공간입니다. 한 10여 평 되는 그런 공간을 마련한 것도 최근에 작년에 그런 50 스타트 센터를 만든 거고요. 청년들의 힘은 이 사연도 참 얘기하려면 참 깁니다. 청년 조례 만드는데 이번에 민선 7기 와서 청년 조례 만들었습니다. 그 전부터 조례 만들어 놓고 계속 설득을 해도 저 자유한국당은 움직이지 않아요. 청년하면 알레르기예요. 청년하면 이 자유한국당의 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이거는 당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대한민국의 문제고 이거는 당을 떠나서 청년들의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해야 되지 않겠냐. 청년들의 설 자리 일할 자리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 그것도 기본 조례예요. 그런데도 그 조례 만드는 기본 조례인데도 그걸 거부하더라고요. 결국은 몇 번 이 조례가 부결이 되고 이랬던 것이 이번 민선 7기에 와서 첫 번째 의회에서 10대 8이라고 하는 힘으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 청년 참여위원회도 만들고 또 그렇게 해서 활발하게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또 모임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이번 행사 공동 주관하고 있는 행동한 양심의 청년위원장 맡고 있는 이만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양천에 한 7년 정도 구민으로 살았고요. 지금 처가가 계속 한 20년 살고 있는 곳이라 양천에 관심이 많습니다. 6월 달에 그 구청장님 재선됐다는 프랑카드 보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지금 제가 광주 광산구에서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공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공항 이전 문제 때문에 또 이제 소음 피해 받는 분들 계시는데 이번에 우리 양천에도 신월동 3동 주민들이 소음 피해 관련된 부분 문제도 있고 요즘에 프랑카드 보니까 이제 김포공항 국제선 증설한다는 것에 대한 반대 프랑카드도 걸려 있고 그러거든요. 제 생각하기에는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불편하고 또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도 먼 거리에 있는 나리또 공항이나 근거리에 있는 하네다 공항이 같이 공존하고 있잖아요. 김포공항의 국제선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분도 향후에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들 사이에도 이런 이해관계 문제라든가 아니면 정부의 사업과 또 지역의 사업의 어떤 충돌의 문제가 같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문제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한 부분을 우리 여성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또 풀어가고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 저는 물론 이제 이 공항 문제는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안일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여성 리더십으로 어떻게 풀어갈 수 있겠는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사실 인천공항이 만들어질 때 정부가 한 약속이 있습니다. 국제선은 인천공항에서 대신에 국내선은 김포공항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김포공항이 이게 부하가 국제선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인천공항을 만든 거죠. 그때 이제 주민들한테도 그렇고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야금야금 해가지고 국제선이 계속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점차 이제 동남아 노선 점차 늘어가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이 분노하는 거죠. 저는 정부가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은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정치에 대한 신뢰예요. 정치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자꾸 이제 지금 이 김포공항에 국제선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대책은 결국은 이 김포공항은 이제 한국공항공사가 있고 인천은 또 인천공항공사가 다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기관끼리의 또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저는 대안을 얘기한다면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저는 합치든가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 국제선과 국내선의 효율적인 배분 이런 것들도 이루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우리 주민들이야 저 공항을 아예 다 이전시켜라 인천으로 소리 때문에 못 살겠다.
또 그 재산권 행사 못한다 이제 이러지만 뭐 주민들의 입장만 다 제가 대변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정책적으로 대한민국의 뭐 미래를 생각해서도 뭐 관광이든 뭐든 이제 이런 필요를 생각을 한다면 국제선과 국내선이 좀 효율적으로 좀 나눠져야 된다. 그리고 정부가 약속했던 진천공항공사를 새로 건설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한테 여기는 이제 양천구만이 아니에요. 양천구, 구로, 강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한 약속은 지킬 수 있어야지 아무 이유도 설명도 없이 그냥 야금야금 늘어나서 주민들의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게 이제 항공기 소음 대책비라고 하는 이제 지원 이런 걸로 이제 무마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찌됐든 근본적으로는 뭐 공항을 이전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시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좀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줘야 되고 그리고 저야 뭐 아무래도 주민들 입장에서 그런 피해에 대해서 주민들의 그런 불만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고 그럼 소음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제 조금씩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방음창을 만들어준다든지 또 여름에는 문을 못 열고 사니까는 에어컨을 달아준다든지 공항공사에서 그런 지원들을 하고 있죠. 예. 네. 또 다른 의견들 있으신가요? 네, 질문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또 있어요? 저는 양천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양천에 살고 있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몰라 뵀습니다. 네. 10년 살았습니다. 근데 뭐 다른 건 아니고 그냥 뭐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저는 뭐 아이를 뭐 공부를 시켜야겠다 뭐 이런 생각은 별로 없는데 그 아이들이 학원을 안 가고 그럼 뛰어놀 장소가 공원이 가까우면 괜찮은데 학교가 가까운 친구들은 학교를 들어가고 싶은데 학교가 다 요즘 문을 다 잠그더라고요. 오후에.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희 땅은 좀 달라서. 그래서 이거를 뭐 좀 개방형으로 좀 오픈을 좀 해주시는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지역 아이들이 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곳을 좀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건 좀 어떨까라고 한번 본의 아니게 오래 산 사람으로서 민원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저도 똑같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논산시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지방분권, 자치분권 얘기하면서 학교를 어쩌지 못합니다. 학교 문을 열 재간이 없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교장 선생님이 하십니다. 이게, 제가 최근에 자매도시인 일본을 낙가누구 갔어요. 거기 33만이에요. 우리 양천구는 48만 정도 됩니다. 33만인데요. 우리보다 예산이 3배가 넘어요. 이제 물론 거기는 교육 공무원도 구청장이 임명하고 교육, 경찰 뭐 다 일본은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만한 예산을 더 쓸지도 모르겠는데 이 자치분권 해야 되나, 지방분권 해야 된다. 우리 주민들이 그런 얘기 하시는데, 저도 안타깝습니다. 제가 그냥 교장 선생님하고 몇 번 찾아가고, 읍소도 하고, 애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왜 그랬냐면, 학교 근처에서 자전거 사고가 났어요. 아이가 죽었습니다. 트럭에 치여가지고 아이가 죽었어요. 제가 구청장 돼서 몇 개월 되지 않은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주민들한테 온전히 골목 안에서 그때 현장구청장실 저도 이제 멋모르고 부랴부랴 막 그곳을 찾아가서 막 운동화 신고 뛰어갔어요. 주민들한테 온팡 다 뒤집어 썼습니다. 욕은 욕대로 먹고요. 아이가 죽었으니까 학부모들이 분노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학교 근처에서. 교장 선생님 찾아왔습니다. 학교 문을 좀 개방해달라고. 안 돼요. 교장 선생님이 책임인 거예요. 학교에서 사고가 나면. 학교에서 사고가 나면 교장 선생님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 학교면 학교 수업 끝나면 끝. 그러니까 그것도 교장 선생님 재량에 따라 어떤 분은 학교 운동장을 또 뭐 6시까지 열어주는 데도 있고, 이제 당직을 쓰거나 뭐 이렇게 해서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좀 늦게까지 열어주는 데도 있고,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은 정년을 얼마 앞두고 있어서, 무사히 정년을 맞고 싶은 거죠.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걸 교육청에도 가보고요. 근데
이상하게 학교의 구조는 교육청에서도 교육부 장관도 함부로 이게 손대고 이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육자치 얘기를 하는데 교육자치가 교육감을 우리 손으로 뽑는다 해서 교육자치가 될 것이냐. 저는 그거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예산 받으려면 서울시에 와서 서울시 의원들한테 읍소해야 합니다. 예산 받으려면 구청장한테 또 뛰어와야 돼요. 이 교육감 하나 뽑는다 그래서 교육자치가 이루어지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자치분권의 한 영역에 교육의 영역도 교육이 요즘에 구청장들이 모여서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도 만들고 그리고 이번에 유은혜 장관님하고도 좀 만나서도 얘기하고 했는데 교육자치 영역은 지역사회하고 함께할 때 이게 훨씬 더 그 효과도 높아질 거고요. 공고하게 있는 교육부 관료들의 힘 이런 것들 이 교육부 관료라는 게 아주 그 힘은요. 나름대로 저는 이제 바깥에서 보기에 이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그것도 다 이게 줄이 다 있답니다. 진보와 보수 또 그 어느 학교 출신이냐 뭐 이런 것들까지 교육 관료의 힘들이 대단합니다. 그런 벽을 뚫고 갈 수 있는 힘은 실제로 이거 나눠줘야 돼요. 분권을 해줘야 돼요. 구청장에게 또는 광역자치 서울시장에게 이렇게 해줘야 교육자치도 이루어지고 경찰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경찰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녹화 안 했으면 좋겠는데 경찰서장이 1년에 한 번씩 바뀌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경찰서장 마음에 안 들면 한번 뒷조사해봐. 경찰서장은 우리 구청장으로 치면 구청장 밑에 국장이 있어요. 국장이 4급이잖아요. 경찰서장이 4급입니다. 근데 경찰서장이 와서 구청장 마음에 안 들면 뒷조사해봐. 이렇게 돼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또 파내라고 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 구청장들이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뭐 소신껏 한다는 게 자기 마음대로 횡포를 또는 뭐 뭔가 진짜 이 자기 힘을 남용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주민들 편에 설 수밖에 없어요. 왜? 선출직이기 때문에. 4년에 한 번에 뽑혀야 되니까.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힘들을 이게 정부에서나 경찰서에서나 또 이렇게 교육청에서도 주민들은 다 우리한테 옵니다. 횡단보도 하나 놓는데 3년 걸려요. 횡단보도 하나 놓는데 이거 경찰서로 가고 심의해야 되고 또 서울시로 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제기해서 3년 4년 걸려야 횡단보도 하나 놓습니다. 예. 운동장 하나 얘기가 커졌습니다. 예, 그래서 자치분권의 얘기를 구청장들이 할 수밖에 없다. 죄송하게도 학교 문을 개방하는 거는 교장 선생님의 재량에 달려있고, 그러기 때문에, 열심히 구청장들은 그 얘기 듣고 교장 선생님도 만나고, 교육청도 찾아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뭐 많이 개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강연을 들으면서 여성이 하면 정말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동의하시면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단체 사진은